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러스온 자산운용 연구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과 같은 고령화 시대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 연금과 이 절세 상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자금을 몇 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이게 선진국이거든요. 실제로 당신의 노후 자금의 주된 그 조달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미국, 일본, 독일 같은 선진국 사람들은 7, 80%가 예, 공적 사적 연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답하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분의 비율이 1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그동안에 뭐를 먹고 살았을까? 예를 들어서 1980년도만 해도 자녀의 도움이다 이렇게 대답한 분이 70%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최근에는 똑같은 질문을 하면은 자녀의 도움이라는 비율이 20%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10년쯤 지나서 이 조사를 다시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이라고 대답하는 노인분들의 비율이 아마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세계의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들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또 우리나라는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54세였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입니다. 32년 늘어났거든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노부모 부양기간은 5년 정도만 됐어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100세 시대에는 노부모 부양기간이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노후 준비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젊은 시절부터 국민연금을 부부가 같이 들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도 가입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자영업자, 1인 기업 또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이 100세 시대에는요, 3층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를 미리미리 확보하도록 젊은 시절에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걸 준비 못하고 퇴직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그 방법이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이거를 갖다 담보로 맡기고 생활비를 받아 쓰는 주택연금, 농지연금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 100세 시대에는 노후 최소 생활비 정도를 어떻게든지 연금 행떠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걸 제가 첫째로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절세 상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노후 대비로 월급을 받아 쓰고 5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은 그 50만 원을 금융상품을 고를 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선 그 금융상품이 금융기관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이냐, 투자상품이냐.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게 투자상품인 경우에 그 중에서도 간접 투자상품,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뭐 이런 것들은요, 어디 가서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간접 투자상품을 운용하는 회사가 어딘가, 그런 회사들이 돈을 벌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운용하는 회사가 실력 있는 운용회사인가, 그거를 살펴보는 일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요즘은 금리가 낮으니까 가공된 상품이 많아서 이 단서조항들이 많습니다. 단서조항을 잘 알고 가입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세 번째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적합성. 그 상품이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는 상품이 있거든요. 그 적합성을 또 살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세금. 이 옛날에는 세금은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지만은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
요즘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물어보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보험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거든요. 남의 좋은 일만 시키니까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요, 예를 들어서 포스증권 같은 온라인 증권회사가 이 수수료가 다른 데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포스증권 같은 증권회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금, 절세 상품이냐? 그 다음에 수수료가 비싸지 않느냐? 이거를 저는 꼭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연금 상품의 하나인 IRP, 이거는 아까 삼층연금 말씀드렸는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에서 퇴직연금에 속하는 IRP 상품, 이 상품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히 그 IRP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를 소개하기 위해서요. 저는 그 연금 상품 전문가인 지철원 연구위원의 도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지위원 좀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포럼 지철원 연구위원입니다. 저는 금융상품을 분석하고 투자와 자산관리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방송에 출연하거나 또는 신문의 기고를 통해서 건전한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IRP, 지금 질문하신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이 계좌는 자율적으로 자금을 납입할 수도 있고요. 퇴직급여를 넣어둘 수도 있습니다. 이 계좌의 특징은요, 뭐니 해도 세제 혜택이 많다는 겁니다.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찾을 때까지 세금을 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인출할 때도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더 저율로 과세하니까 장기 자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적의 계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IRP가요? 예. 네. 그리고 이제 IRP가 퇴직연금에 속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이게 그러니까 계좌 이름이지 금융상품 이름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금저축 계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IRP 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두 가지 그 두 계좌의 차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실까요? 먼저 이 두 계좌 다 합쳐서 이제 연금 계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세제 혜택은 똑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런데 소관 부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IRP는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저축은 개인연금. 개인연금. 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만으로 따지면은 이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으로 제한되거든요. 네. 근데 IRP는 7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IRP에 나머지 부족한 300만 원을 더 넣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이라고 하면 연금저축과는 달리 IRP는 리스크가 큰 자산에 70% 이하로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RP가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개인연금에 비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의 범위는 IRP 계좌가 조금 더 많고 그 다음에 운용하는 방법은 IRP가 약간은 보수적으로 운영하라. 예, 뭐 그런 차이가 있다는 뜻이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최근 들어가지고 IRP 그러니까 개인형 퇴직연금에 이 가입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보도를 신문 보도를 보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예, 가입자도 크게 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적립 액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먼저 IRP 적립금이요. 2022년 말 현재로 34조 원이나 됐더라고요. 2020년 2020년 말. 예.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예. 퇴직연금도 굉장히 늘어서요. 현재 총 적립금을 따져보면 255조 원에 이르거든요. 네. 그런데 IRP만 따져보면 이 퇴직연금 총 적립금의 14%에 이르게 된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퇴직연금도 그 성장률이 굉장히 커서요. 매년 한 14에서 15%씩 늘어났거든요. 네, 그런데 IRP는요, 그보다 더 큽니다. 거의 매년 30%씩 두 배로 늘고 있습니다. 네. 한국포스증권에서도 작년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IRP를 작년부터 받기 시작해서 1년 만에 고객 수가 2만 1,000명을 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IRP가 지금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RP 가입자 수도 그렇고 적립금 규모도 이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결국 세제 혜택 때문에 그런가요? 그 이유에 예.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 가입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그전에는 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만 IRP를 가입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2017년 7월 달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지 않던 근로자, 그다음에 자영업자, 공무원, 뭐 군인, 교직원 이런 분들 소득만 있으면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 국민 IRP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일단 수가 느는 것 같고요. 둘째로 퇴직연금 퇴직급여 수령 용도로 퇴직급여를 IRP에 넣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퇴직금 받은 거나 퇴직연금 받은 사람들이 그걸 IRP에 넣는 게 예. 넣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는 그 퇴직연금 시행 시기가 지금 10몇 년이 지나가지고요. 네. 여기서 이제 퇴직할 때쯤 되면 액수가 굉장히 적립금이 크거든요. 이 큰 목돈이 음. IRP로 들어오는 이런 자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굉장히 큰 목돈이 들어오고 이게 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큰 이유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퇴직연금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연금에 가까운 자기가 납입하고 싶은 사람들이 내는 용도로 IRP 계좌를 사용하고 약간 있거든요. 적극적인 분들이구만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런 이제 노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이제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연금 저축하고 IRP를 합치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 50세 이상인 분들은요.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한도를 더 높여줬어요. 그래서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 연령에 따라 그다음에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IRP의 세액공제 관련 정보, 그러니까 세액공제율이라든지 최대 한도라든지 그걸 갖다가 제가 다음과 같이 도표를 이렇게 정리해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1%가 안 되잖아요. 이런 시대에 세액공제 13.2% 또는 16.5%라는 게 이게 보장된 수익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금융상품은 없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유만 있으시면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게 이 IRP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가끔 언론 보도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 혜택에만 신경을 쓰고 그 IRP 계좌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이런 보도들이 있고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지난 몇 년 동안 연말이 되면은 세제 혜택 받기 위해서 예금 통장에서 잔고 있으면 그걸 꺼내가지고 그냥 그때 IRP를 사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좀 방치해온 거에 대해서 요즘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강 대표께서는 전문가신데 네. 방치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이게 다른 분들도 네. 이 적극적인 운용 또는 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 IRP를 잘 활용하시려면요. 먼저 이 상품이 태어난 배경을 잘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말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IRP의 용도는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굵게 보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퇴직급여를 받았을 때 보통 목돈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세금을 밀어두는 이런 효과를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개인연금과 같은 용도. 그러니까 내가 추가적으로 넣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노후 자금을 좀 더 많이 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세금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제가 두 번째 강조하지만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무조건 활용해야 될 계좌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IRP의 용도가 퇴직급여, 그러니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았을 때 그거를 일단 IRP에 넣어놓고 그걸 운영해 가면서 이제 꺼내 쓰는 그런 용도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떼는 회사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자기가 더 추가 적립하기 위해서 IRP를 활용한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우선 그 추가 적립 용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소개 좀 해주실래요? 먼저 그 개인이 자유의사에서 넣는 이 자유납입이죠. 네. 이 추가 납입 용도를 설명드리면요. 네. 먼저 그 배경이 있는데 국민연금과 그다음에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둘 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이런 그 적립금의 액수만으로 이 노후가 풍족하기는 사실은 어렵다. 어렵습니다.
작년에 65세가 된 국민연금 55년생 국민연금 노령연금 받는 분이 46%밖에 안 되고요. 퇴직연금은 1인당 평균 적립금액이 3,200만 원. 그러니까 1년 쓰면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자율적으로 평소에 직장인들이 IRP를 가지고 IRP하고 연금저축이 두 개를 가지고 잘 쌓아놓으면 조금 더 풍족해질 수 있거든요. 정부는 그래서 이런 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세제 혜택을 엄청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뭐 정부 세금 거들라고 난리인데 맞습니다. 그렇게 혜택을 주는 거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 초저금리 그다음에 고령화 시대에는요. 뭐 제가 길게 설명드릴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세제 혜택이라고 보거든요. 주는 혜택을 받자는 거죠. 뭐 탈세를 하자는 게 아니고 주는 혜택을 받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이런 그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금융상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가입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용도가 뭐냐면 퇴직급여. 그러니까 퇴직급여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죠. 그 급여를 받아가지고 IRP로 수령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거기서 인출해가 쓴다. 그래서 퇴직급여 수령 용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퇴직급여라고 하면 퇴직금하고 퇴직연금하고 합쳐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정년을 맞아서 받는 퇴직금, 퇴직급여를 말하는 겁니다. 직장인이 퇴직을 할 때요, 받는 뭐 퇴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DC형이냐 DB형이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퇴직 당시 월급 곱하기 근속연수 이 정도의 그 액수를 받거든요. 사실 요즘 생각하면은 옛날처럼 아주 뭐 큰 목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주 옮겨 다니시고 그러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는 직장인도 그 퇴직금을 금융회사 일반 계좌로 받을 것인지 또는 그 IRP 계좌로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요. 그 퇴직금을 받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직장인들은요. 55세 미만일 때는 무조건 IRP, 일단 IRP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55세가 넘은 분들은 IRP하고 일반 계좌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이후에는 IRP 계좌에 넣을지 아니면은 그 일반 계좌로 받을지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일반 계좌로 받는 경우와 IRP 계좌로 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IRP 계좌가 훨씬 더 세금적인 이득이 크죠.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던 직장인뿐이 아니고 그냥 옛날 형태로 퇴직금을 받는 직장인도 그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가지고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IRP 계좌에 넣어놓고 연금 형태로 받으면 어떤 세제 혜택이 있다는 건지 간단히 좀 소개해 줄까요? 예. IRP 계좌에 넣으면요. 일단 퇴직소득세를 퇴직소득세가 퇴직금이나 연금이 크신 분들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일단 그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원금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원금이 커지는 효과가 생기죠. 그다음에 일반 계좌로 받으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 고율에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만일 그 IRP 계좌에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55세 이후에 그 규정된 방식으로 나누어서 인출하면요. 연금 방식이죠. 이렇게 인출하시면은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 절약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받으시면은 10년 이전의 것은 10년 이전에 받는 액수에 대해서는 30% 퇴직소득세를 깎아주고요. 11년 차부터는 40% 깎아줍니다. IRP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은요. 뭐 여러 가지 정기 예금, 펀드, ELB, ETF 뭐 이런 다양한 상품을 이용해서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요. 포트폴리오를 짜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생긴 운용 수익은 원금이 모두 다 인출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출됩니다. 그리고 인출할 때 이제 과세라는데요. 이때 과세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3에서 5%. 그러니까 큰 세제 혜택이 있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 노후자금을 국민연금하고 회사에만 내는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나 또는 이미 준비된 그 퇴직급여를 소비자금화하지 않고 또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연금 형태로 받아 쓰기 위해서 IRP를 잘 활용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IRP를 꼭 노후자금으로 뭐 고리타분하게 생각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장기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률을 내고 그런 능력을 쌓고
그다음에 수익에 대한 세금도 크게 절약할 수 있거든요. 네. 계산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뭐 제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뭐 정말 수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초고령화, 네. 초저금리 시대잖아요. 이럴 때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혜택은요. 뭐니 해도 세제 혜택이고요. 세제 혜택을 받는 예, 거예요. 그다음에 세제 혜택이 제일 큰 거는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IRP하고 연금 계좌입니다. 한 가지 요령을 말씀드리면요. 예, 이건 한 가지 팁인데요. 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원래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아, 예, 오히려 음. IRP 계좌에 운용을 하시면요.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보거든요. 아, 그래서 일반 계좌에 운용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 IRP 계좌에는요. 네. 해외 펀드 또는 채권형 펀드 이런 것처럼 이렇게 15.4%의 과세라는 이런 펀드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품을 위주로 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더 크다. 예, 훨씬 더 크죠. 그다음에 주의할 점은 앞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55세까지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단기 자금은 여기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직장인은요. IRP 계좌에 여유가 있을 때 추가 적립하려는 노력을 항상 하셔야 되고요. 퇴직급여를 젊을 때 사용하거나 목돈으로 받아 쓰려는 욕심을 갖거나 그런 것만 참을 수 있다고 하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진정한 그 노후 자금, 노후 목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IRP 계좌를 왜 지금 적극 활용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 IRP 계좌의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데 수익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그 지철원 연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네, 대표님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